2015년 5월 26일 문화도시 아고라 원주민회에서 주최하고 정신천 분과에서 준비한 알쓸 원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원주 여성들이 주도한 최초의 여성 시동이 삼호정 시사에 대해서입니다. 먼저 유창목 위원장님의 총괄적인 설명과 준비된 영상을 시청하시고요. 유청만 위원장님의 삼호정 시사에 대한 설명, 박갈필 위원님의 김금원 호동설악기에 대한, 또 유희경 위원님의 박죽서의 죽서 시집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하시고요. 오늘 임의숙 위원님께서 시 낭송과 함께 진행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창목 위원장님께서 준비한 설명과 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성들로서는 시동인 시사를 마련을 해서 삼호정시사가 정해졌고, 삼호정시사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서 활동했던 여성 시인들, 특히 조선의 여행가 김금원을 통해서 여기서 이제 김부영, 운초 김부영, 박죽서, 김경산, 김경춘, 이렇게 5 여인들이 주도했던, 원주 여인들이 결성했던 시사를 통해서 우리 원주민의 위원님들은 어딜 가서도 삼호정 시사를 설명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5명 여인들은 공교롭게도 신분이 기녀 출신이고, 그리고 사대부 양반들의 전부 소실이었습니다. 얘들이 주로 활동했던 무대가 지금 서울 용산의 그 삼호정, 여기서 활동을 했겠는데, 과거에, 지금은 건물이 들어차 있지만 과거에는 그 삼호정에 올랐으면은 한강이 내려다 보이고 관악산이 조망이 되고 남산이 조망돼서 오르면은 저절로 시감이 떠오르던 이런 장소였습니다. 김금원의 남편 김덕희의 별장이었었죠. 이런 시사는 조선 중기부터 시작이 돼서 거기 모여서 창작을 하고 감상을 하기 위한 모임인데, 그 숫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되면서 조선시대 중인들도 시사를 결성을 했다고 합니다. 이 여성 시사의 등장은 당시 여성 문학이 규방을 벗어나서 사회적으로 발전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이 되고 있고, 남성 주도적이었던 봉건 사회 말기에 여성 문화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신호로 이렇게 대접이 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삼호정 시사의 여인들은 연애나 시를 짓는 자리에서 기녀 신분임에도 이 지체 높은 양반들하고 어울리면서 자신들의 그 탁월한 학식과 풍부한 재능을 지녔기에 과거에 주어지던 호칭이 있다고 그래요. 교서라고 불려지거나 심지어는 여사라는 호칭까지 들었다고 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게, 당시 소실들은 사후에 산소가 정식으로 마련되지를 못했는데 26살에 77살 김희양과 결혼한 운추 김부용은 유일하게 남편 옆에 산소가 마련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보시게 될 영상은 김금원이 금관산 여행을 떠나게 되는 과정과 주로 김부영 그리고 박죽서와 함께 활동했던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빛 물결 위에 황금빛 햇살을 받으며 새들에게 안식처를 제공하는 강, 성강. 태기산에서 발원해 남한강과 만나는 성강은 예나 지금이나 유유히 흐르고 있습니다. 세월을 거슬러 올라간 성강의 물길.
그 수면 위에 소녀들의 추억도 떠다닙니다. 경춘이, 우리 바다를 넣어서 시리 지어보자. 바다를 본 적이 없는데 시가 되겠어. 영상에서 이제 그 기녀들 얘기가 많이 나왔었죠. 조선시대에 각종 기록이나 그 기녀들에 대해 기녀들을 기록한 걸 보면은 야담 등의 야담이나 이런 데 나타나는데 황신이 매향 이렇게 능력 있고 낭만적인 모습으로 아마 기녀들이 그려지는 거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내용들이 기녀들을 상대했던 남성들에 의해서 기록된다는 점이죠. 남성들이 기녀들이 살면서 보고자 했던 그런 모습만을 그려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했고요. 다시 말해서 말씀드린 대로 황진이와 매창 등 그 조선시대 뛰어난 기녀들 모습, 정작 그 기녀들은 자신들의 목소리가 아닌 그러한 기녀들을 상대했던 남성들의 시각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신분에 만족하지 않았던 기녀들이 자신의 삶을 기록으로 남겨둘까? 자신들도 만족하지 않았었는데 그런 의문을 갖게 되고요. 여전히 조선시대 기녀들의 모습은 그래서 남성들의 시각에 의해서 다소 굴절된 모습으로 전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경화세족들, 특히 그 양반, 조선시대 4대부 양반들은 화면에서 보셨듯이 거의 기녀들을 소실로 두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삼호종 시사의 다섯 사대부들 역시 전부 기녀 출신의 소실들을 거느리고 있었죠. 특히 근데 그 기녀들을 거느리고 부인들을 거느리면서도 그 기녀들은 예인이었었죠. 시를 짓고 춤을 추고 뭐 악기를, 특히는 심지어는 가야금이라든가 뭐 악기를 다룰 줄도 알고 예인들이었었죠. 그래서 남편들은 그 예인들의, 부인들의 후견인 역할을 독특히 했습니다. 이들은 우리가 김금원의 남편 김덕희가 의주 부윤으로 나오는데 그때 당시 부윤이 뭔가 했더니 차관급이더라고요. 차관급이고 광역시장급이니까 아마 막강했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전해오는 기록도 중요하지만 일반 서민들이 그때 당시에 출판을 했을까? 못했겠죠. 그런 든든한 후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기록으로 남겨놓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화면에서 보셨듯이 시사 성립을 보면은 그 여인들은 전부가 비슷한 처지에 그런 환경에 있었던 여인이죠. 그래서 자신들의 그 공감대가 형성이 되기가 쉬웠고, 그래서 자신들의 재능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동질감과 아마 서로에게 이완을 얻었을 것이라고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봉건 시대에서 그 여성이 갖고 있었던 사회적 신분이 아버지의 딸, 그리고 한 남자의 아내, 아이들의 어머니라는 가족 구성원 하나로 인식이 됐지만 삼호종 시사 여인들은 그 신분이 규방의 여인이라기보다는 소실로 인식돼서 오히려 자신들의 처지를 한탄하는 게 더 많지 않았었나 시 속에서 저 이렇게 생각하고 1847년에 결성된 삼호종 시사는 화면에서 보셨듯이 1851년 4년 후에 박죽서의 사망으로 슬픔에 잠기게 되고 해산의 길을 걷게 됐는데, 특히 김금원의 남편 김덕희마저 1853년 2년 후에 세상을 떠나죠. 그래서 사실 그 별장의 주인이 세상을 떠나게 되니까 이 여인들도 삼호종을 떠나게 돼야 됩니다. 또는 기녀의 딸은 또 기녀가 될 수밖에 없다는 신분 때문에 다른 사람의 소실이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운명을 타고 났었습니다.
삼호정 수사의 여인들 보면은 작품에는 그들이 지녔던 규방 여인으로서 문인으로서 산수유락을 동경하는 일반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그 자의식이 아주 짙게 깔려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삼호정 시사의 공동체적인 특징을 찾아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어쩌면 찬란했던, 어쩌면 파란만장했던 그 여인들이 삶이 결국은 일장 춘몽이었을지도 모르지만 그 꿈을 시로 남기고 글로 기록한 여인들의 뜻은 오늘날 우리가 높이 선양되어야 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문 밖을 나설 수 없었던 여인들, 자식은 어미의 신분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기녀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담장 밖을 나온 5 여인들, 그리고 흔적 없이 사라진 그 여인들을 생각하면서 제 얘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발표에 앞서서 항상 조심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자칫 잘못하면 이게 여기저기 있는 논문을 갖고 편집을 하고 짜집기를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근거를 제대로 밝혀야 되는데 그러면 너무 딱딱해질 것 같아서 그 근거가 그냥 뒤에 그냥 참고문으로 뭉뚱그리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이제 제 의견은 거의 들어가지 않고 단지 이거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같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이렇게 짜집기한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유지 논문처럼 또 이렇게 그 표절이니 뭐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고유한 의견은 없고 여기저기 있는 것들 중에서 이렇게 그 편집을 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그 우리 영상을 봤기 때문에 사실은 그 제가 발제 주어진 게 호동설악기예요. 김금원의 호동설악기. 그렇다면 김금원에 대한 얘기와 호동설악기에 대한 얘기를 간략하게 언급을 해야 되는데 앞서 본 그 영상에서 큰 부분들은 다 다뤘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은 피하고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는데 조금 그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같이 좀 이렇게 그 화두를 어느 것이 정답인지 모르지만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도 있을 것이다라는 정도로 짚고 넘어갔으면 싶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김금원은 원래 이 사람은 이름이 뭔지 몰라요. 이름이 없고 본인 스스로가 금원이라고 그랬는데 원고를 위주로 해서 빨리 끝낼게요. 원주 출생으로 14세 1830년에 남장 한 여행을 했어요. 금강산.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는 14세를 역산을 하면 1817년 출생은 나와요. 예, 그리고 죽서시시 발문, 여기 뒤 영상에서도 나왔지만 그 발문을 쓴 게 죽서가 죽은 다음에니까 1852년이에요. 이때까지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 뒤에 기록은 금원의 기록이 없습니다. 그 뒤에 얼마나 더 살다 돌아가셨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렇고요. 그냥 추정하기는 그 죽서 시집의 발문을 쓴 그 뒤에까지는 살았을 것이다라는 정도 추측. 그리고 김덕희와 금강산 여행을 하고 이 앞에 영상에서는 17살의 김덕희의 소실이 된다고 나오는데 그거는 좀 틀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자료들을 보면 좀 읽어보면요. 을사년 김덕희의 소실이 된 지 몇 년이 된 후라고 하니 금강산 유람을 하거든요. 남편하고 의주에 그 부윤으로 갔다가 그 서도하고 그러니까는 그 함경도 평안도 일대하고 금강산을 다시 여행을 하는데 그 기록에 보면 그 소실이 된 지 몇 년 후라 이렇게 나오니까 을사년 그 계산을 하면 그 결혼을 한 게 그 29살 그 사이일 거다. 17살은 아니랍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그 조금 오류가 있어요. 그리고 금강산 갔다 와서 결혼한 게 아니에요. 금강산에 갔다 와서 14살에 간 이유도 15이 되면 여기 나오지만 종목법에 따라서 엄마가 이거 선녀이기 때문에 기생이 돼야 되는 팔자의 관기가. 그러면 그 14살에 갈 수밖에 없었던 거는 아마 1년 뒤에는 관기가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 있기 때문에 자유로운 시간이 없어지는 걸 미리 알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그 뒤에 바로 결혼을 했으면 그러니까는 그 첩이 되더라도
대부분 첩을 하면 기생을 안 했어요. 그래서 첩이면서 기생 역할을 동시에 하진 않았답니다. 그런 사람도 일부는 있었고. 그런데 보통 그러니까는 이 김금원을 기생이라는 그 생각으로만 볼 게 아니고 김덕희의 첩 소실로 봐줘야 된다. 그리고 김덕희가 죽은 다음엔 다시 아마 기생이 됐을 것인데 그건 추측할 뿐이죠. 그래서 그 당시의 기생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기생하고 좀 틀려요. 기생이 4등급이 있었다고 그래요. 뭐 쪼모 뭐 이렇듯이 1패, 2패, 3패, 4패가 있는데 1패는 임금 앞에서만 가물을 했대요. 그리고 2패는 아주 그러니까는 그 다음 등급인데 김금원 정도면 적어도 2패 정도에 들어가지 않았겠나. 3패, 4패가 뭐냐면 요즘 말로 하는 아주 4패가 저급한 기생. 띵까띵까하고 뭐 이렇게 쉽게 몸도 이렇게 좀 가벼게 하고 이랬고 1패, 2패는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했답니다. 그래서 이 한시를 쓸 수 있는 아녀자들이 많지 않았다고 그래요. 이 그냥 사대부집 아녀자도 공부를 많이 안 해서 이 시를 이렇게 자유롭게 쓸 정도가 아니었답니다. 근데 이분들은 오히려 서녀기 때문에 공부를 더 엄청나게 했을 거라는 역추적이 가능해요. 그래서 지금의 이분 김금원 정도면 잘 나가는 연예인 정도 아니었겠나. 신분이. 이런 식으로 저는 추측을 해요. 이거는. 자, 그다음에 근데 29살 규당학사 김덕희의 소실이 되었다고 추측한다. 그러니까 29살 전인데 17살은 아니다. 김덕희의 소실이 된 게. 그래서 아마 2살, 3살 때 김덕희의 소실이 됐고 그 전에는 금강산 여행을 끝나고 와서는 강원 가명의 기생으로서 관기로서 한 5, 6년을 보내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해옹고. 해옹고는 뭐냐면 그 다음 줄에 보면요. 거기에 보면 원주의 영기인 금행이 있었다는 기록이 나온답니다. 이건 해옹고는 누가 썼냐면 거기 보면 밑에 홍한주라는 사람이 쓴 문집이에요. 여기에 호동설학기에는 기생 얘기가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이거는 누가 쓴 거냐면 김금원이가 쓴 거잖아요. 기생이라는 얘기가 한마디도 언급이 되질 않아요. 다른 사람이 쓴 글에 보면 금행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기생이 22살에 기생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가 기록에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22살까지는 원주에서 기생을 하지 않았겠냐 이렇게 본답니다. 자, 그럼 넘어가고요. 지금 보통 한국에 있는 호동설학기의 원본은 필사본으로 중앙대학교 소장이랍니다. 연세대학교. 근데 인터넷을 찾아보면요. 호동설학기는 개인 소장으로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신구현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 진천 출신이고 충청북도 진천 출생인데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조선어문학부 교수를 하고 죽거든요. 근데 이 사람 걸로 나와요. 그럼 이 사람이 아마 지금 가지고 있다면 북한에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개인 소장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연세대학교에 있는 필사본, 우리가 지금 주로 보는 게 필사본이에요. 그 다음에 이대에도 필사본이 2본이 또 있어요. 호동설학기가. 그런데 이대에 있는 거에는 금원이가 기생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여기에는 김금원이라고 안 나오고 금원당. 연대본에도 필사본에 금원당이라고 나와요. 지은이가. 그런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1850년도에 써서 철종 1년인가 2년, 51년도에 쓰거든요. 그래서 제 추측은 14살에 남장을 해갖고 여행을 했던, 의림지를 갔던, 금강산을 갔던 글을 쓴 시기는 1850년 그 무렵이에요. 책을 만들기. 그러면은 14살 때 써놓은 글이거나 아니면은 그때 생각을 추측을 해서 여행 같은 거를 20년 뒤에, 여행을 다녀온 20년 뒤에 쓰거든요. 책을 낸 거는. 그렇다면은 이거는 20년 뒤에 34살 때 글을 어렸을 때 여행했던 거를 기억을 하면서 썼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 제 의견입니다. 그 당시에 써놓은 거를 편집을 해갖고 실은 게 아니라 그 나중에 이 호동설악기를 쓰니까 쓸 때의 감성과 그때 지식과 그때 전문이 이입이 돼서 쓰지 않았을까? 이건 제 생각입니다. 자, 요 정도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재밌는 게 이 호동설악기는 본인의 글이고 금강산 유람기인데 맨 마지막에 뭐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 그게 나와요. 삼호정에서 어울리는데 삼호정에서 이걸 썼는데 박죽서, 김은초, 김경춘, 정산 이 사람들이 책 말미에 본인들의 글이에요. 이거 김구머니가 쓴 글이 아니에요. 뭐냐면 아우경춘이 정을, 운초가 제를, 경산이 설을, 죽소가 발을 썼다. 이게 뭐냐면 발문을 쓰고 서문을 썼는데 쉽게 말해서 책을 내는데 축하글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정은 뭐고 제는 뭔가 따져봤는데 다른 건 없어요. 그러니까 제이라고 이 책을 내는데 이 글은 누구냐? 이 금원이 쓴 게 아니라 이 삼호정 이 시단에 나머지 4명이 글을 쓴 게 거기 실려 있어요. 이 호동설악기 마지막에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호동설악기에 다시 한번 짚으면 호가 어디냐면 금호, 제천 여기 의림지부터 사이남 이쪽으로 간 제천 있잖아요. 청풍 이 호서지방의 호자를 딴 거예요. 그 다음에 호서지방의 호고 관동 팔경하고 금강산을 해갖고 합쳐서 호동. 그 다음에 서는요. 관서의 용만인데 용만이 뭐냐면 의주에 지금 신의주 위에 의주가 중국으로 들락날락거리는 객사가 있는데 거기가 용만이에요. 의주가 엄청 컸대요. 중국하고 교류를 하면서 지금 아마 거의 부산 같은 역할을 했나 봐요. 거기에서의 관서 지방의 그 다음에 서울의 낙이 뭐냐면 낙양. 서울을 뜻하는 그래서 호동설악 하면 이 여행을 다닌 지역의 이름. 그래서 호동설악기는 4군데를 다녔다는 이름으로 붙여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는 중요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뭐가 있냐면 저기 있어요. 금원이 14살에 남장을 하고 여행을 떠나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 경국대전에 아까도 여기 나오는데 여자들은 집 밖에 못 나가는 게 뭐냐면 내외법이라는 게 있었다고 그래요. 경국대전에. 그게 성종 때 완성되는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여성들의 외출 금지인데 즉 아녀자가 절에 올라가는 것, 도성 안에서 야외 제사를 지내는 자, 관리 집안의 여인으로서 산골짜기나 냇가를 찾아다니며 놀이를 벌이거나 직접 야외 제사, 산천 제사, 성황당 제사를 지내는 자 모두 곤장 100대에 처한다. 1485년 경국대전 1485년 경국대전에 아예 못이 박혀요. 이게 세조 때부터 만들거든요. 경국대전을. 그래서 고려시대는 여자들이 엄청 자유로웠어요. 말도 타고 연등제 해갖고 불교 행사 막 다녔는데 조선시대의 성략과 그 다음에 이 들어오면서 유교가 들어오면서 통치 단위의 기본을 가정으로 바탑니다. 그래서 가부장제를 만들면서 집안에서 남자의 권한과 여자를 이렇게 엄격하게 문 밖에 못 나가게 하고 그래서 나온 게 강강수월래, 그 다음에 널뛰기, 그 다음에 단호 요런 것도만 요럴 때만 여자들이 집 밖에 나올 수 있었대요. 그래서 여자들은 그 안에서 문 밖에 출입을 못하고 보자기를 쓰고도 그것도 아무 때나 나온 게 아니랍니다. 그때 제가 볼 때는 고려 말기에 왜 불교의 어떤 횡포, 불교가 너무 많이 공민왕 이무렵 때 나라를 어지럽혔던 것들의 반발로 아마 불교 행사를 하면서 조상의 치성을 드린다고 절에 가서 열흘씩 15, 그러니까 며칠씩 잤답니다. 그러면서 요즘 말로 말하는 불륜이 엄청나게 성행을 했었답니다. 그래갖고 이런 법이 생겼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가마도 이래서 나왔대요. 가마도 여자들을 같이 이렇게 보여주지 않으려고. 자, 여기까지 넘어가고요. 그런데 이런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남장을 하고 여행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함.
근데 또 하나 볼 게 있어요. 여기 이제 그 뒤에 나오긴 합니다만은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금강산 유행이 그 당시에는 뭐였냐면 그 조선 후기 사회의 제1 버킷리스트였답니다. 그래서 겸재정선, 그 실경산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실학파가 나옵니다. 요 때가 뭐냐면 병자호란, 임진왜란 병자호란이 끝나고 나서 조선 양반들의 허장성세가 뭐랄까요, 그 이렇게 권위가 떨어지면서 그 중인들이 엄청나게 많아지고 실학파가 나오면서 실사구시가 나오고 하면서 이 삼오정 시단이나 이것도 만들어진 게 그 중인들, 그 양반이 아니면서 기술직이나 이 중인들이 양이 엄청 늘어나고 그 사람들이 세도가가 생기고 재산을 엄청 축적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중인들의 이 활동이 우리나라의 어떤 그래서 정조 시대에 문예 부흥이 일어나고 하는 것도 이 중인들의 발전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아요. 그리고 그 당시 금강산 여행은 남녀 불문하고 아주 제일 그 유행이었어요. 아주 대유행이었어요. 한국만 유행한 거는 일본이나 유럽에서까지도 금강산 여행이 그렇게 그 핫플레이스로 유행을 했다고 해요. 자, 그 정도로 넘어가고요. 중간에 좀 뛰어넘자고요. 왜냐하면 그 영상으로 다 보신 거고요. 제가 볼 때 여기 그 삼오정 시단에 대한 얘기가 쭉 박죽서 얘기 나오는데 여기서 거기까지 가면 저 뒤에 죽서 얘기는 저 유경 박사님이 하실 거고 저거만 제가 언급하고 끝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런 그 시사 활동이 일어나는데 조금은 시대 상황 거의 맨 마지막에서 두 번째 페이지 좀 끝단에 보면 조선 후기에 시사 활동이 양반들로부터 중인 계급으로 확산된답니다. 그 여항 문화라는 게 있는데 여항이 뭐냐면 그 중인들이 모여 살던 데래요. 서울에. 그러니까는 돈 많은 중인들이 모여 살면서 거기서 그게 그 노량진 근처에 용산 일대에 많이 모여 살고 또 하나가 저 세검정 쪽에 이 당시에 그 금원이 여행한 그 궁은 경복궁이 아닙니다. 경복궁은 불타 없었어요. 이 당시에 간 건 이쪽에 창덕궁 이쪽이지 경복궁을 본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18세기 조선에 나타난 중인 계급의 취미 유흥문화, 원래 사대부가 아닌 일반 백성이 사는 골목을 의미하는 말이었으나 위향이라는 게 여항하고 위향이 같은 뜻이래요. 이 사람들이 모인 문화를 이렇게 여양 문화로 불렀고 이때에 뭐가 유행을 했냐면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조선 중기 이후에 사대부들이 모여서 이런 그 시를 짓고 하는 게 유행을 하다가 이게 18세기 후반 19세기 고무렵에 중인 그 여항 문화로 넘어가면서 중인들이 해요. 근데 처음에는 여기 나중에 보시면 되겠는데 천수경 얘기도 나와요. 그 중인들이 모여서 하면서도 심사는 누가 했냐면 사대부들이 와서 했대요. 초창기에는. 그 사대부들이 와서 그래갖고 두 편으로 나눠서 한 1000명씩 모여갖고 시로 싸움을 했대요. 시겨루기 싸움을 하고 이런 식으로 아주 문예 부흥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도 유일하게 삼오정 시단만이 여성 5명이서 이런 이렇게 주옥 같은 글들을 쓰면서 별도의 시단을 만들었는데 그럼 이분들이 왜 대단하다고 보냐면 두 가지로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사대부의 아녀자들은 집안 살림을 하고 자식 키우고 농사를 짓고 가족을 하는 봉사하기 위해서 문 밖 출입을 못하겠다는 거죠.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약간 서출이지만 기생이지만 신분이 나쁘지만 오히려 자유로웠고 이분들이 여자 시인들이 5명이 모여서 남자들 중인들 그룹하고 시 겨루기 대회를 하고 같이 어울렸답니다. 근데 그 규방에 있는 그 아녀자들은 외간 남자들을 만날 수 없었는데도 이 부분의 특수성이 그래서 이 삼오정 시사나 여기에 볼 때 신세 한탄을 하는 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신분에 대해서 매우 이렇게 제한됐다는 걸 고민은 했지만
지금 시기에 기생으로 봐갖고 무릎을 치면서 그 시대 상황에 대해서 저항을 하거나 막 이런 식의 이 부분이 꼭 깔려 있긴 하지만 그렇게 주종을 이룬 시는 많지 않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쩌면은 지금 보면 이분들의 그 특수한 신분이 오히려 더 자유로운 그 남정네 세계나 이 바깥 세상하고 상류 사회와 어울릴 수 있는 하나의 또 이 지금 아까도 저 유 박사님도 그런 얘기했는데 그 유럽의 뭐 살롱 문화 비슷하게 약간 특수한 계층을 형성했는데 지금 우리가 아는 기생 이걸로만 볼 일은 아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대단한 저 천재고 대단한 분이고 그 다시 원론으로 들어간다면 여기 그 반하당 박죽서나 그 세 명 그 누구예요? 금원의 동생 경춘 이 세 사람이 5명 중에 3사람이 원주 출신이었고 원주에서 그 자랐다는 얘기는 즉 원주에 뭔가 있어서 그럼 이 사람들만 서녀고 이 사람들만이 그 당시에 살았던 거 아닌데 왜 이분들만이 이런 거를 업적을 남겼나? 그리고 이분들의 그 공부한 시기는 유년 시절을 보냈던 아마 어린 시절을 보냈던 이 지금 우리 고장 원주에서 이분들의 성격이나 모든 공부하는 학문이 형성되지 않았을까라고 추론을 해본다면 우리 원주가 가지고 있는 뭔가 뭐라고 말은 하지 못하겠지만 여기 예림이 회장님도 계십니다만 원주만의 그 열려있는 그 오픈 소사이어티 그 개방 사회로서의 원주가 가지고 있는 뭔가의 장점이 있지 않았었겠냐는 것을 추론하면서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발제하는 것은 박죽서의 죽서 시집에 관해서 하는데요. 이제 간단하게 먼저 그 박죽서란 그 시인 작가가 어떤 사람이냐 요건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 이제 본명은 알려져 있지 않고요. 호가 죽서랑 반아당 이게 반벙어리라는 의미예요. 아가 벙어리 아자인데 이제 여기서 보면 어떻게 그 죽서의 어떤 좀 겸손하게 자기를 표현한 거일 수도 있지만 난 반벙어리다. 여기서 딱 그 어떤 서녀로서 그 타고난 그런 그 제약적인 거를 이렇게 반하다니다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좀 추측을 해보고요. 이제 원주가 고향이라고 추정이 되고 지금 태어난 게 지금 그 김금원이 1817년으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요거를 좀 더 어렸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17년은 아니고 한 1820년 뭐 전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돌아가신 해는 1851년으로 이거는 이제 그 죽서 시집이 발간된 거로 봐서 이건 좀 정확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그 죽서의 모춘 서회라는 그 시에 보면은 그런 표현이 있어요. 오히려 한스럽네 이 몸 기러기만도 못해서 해마다 원주에 가지 못하니 하면서 원주에 가고 싶어하는 걸 늘 그리워해서 이제 고향이었다는 게 이렇게 또 시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금원이 이제 죽서 시집 발문에서 그 죽서가 나보다 더 어렸고 같은 고향에서 태어났고 자랐고 또 서울로 시집 와서 시를 주고받았다. 이제 이런 표현들이 있으면서 이 죽서 시집을 통해서 죽서에 대한 내용이 다 알려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서문과 발문 그리고 거기에 이제 수록되어 있는 시를 통해서 이제 죽서를 만나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죽서가 박종원의 소실의 딸로서 태어났고 또 그 오빠들하고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총명하게 옆에서 이렇게 기동량으로 하면서 한 것들이 보이고 그래서 이제 오빠에 대한 시도 있고 이런 어린 시절을 좀 추정해 볼 수 있어요. 이제 그 다음에 좀 보시면은 이제 죽서가 자손도 없고 일찍 세상을 떠났는데 서기보의 소실로 살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그 서기보의 재종형, 그러니까 재종형이면 그 조카죠, 사촌 조카 서기보의 육촌 형제, 재종형이 육촌 형제인가요?
그래서 그 육촌 형제의 서동보가 이제 죽서 시집에 서문을 쓰는데 이제 여기에서 이 죽서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나타내고 있어요. 어렸을 때 매우 영특해서 아버지 곁에서 늘 놀면서 강습하는 이야기를 듣고 암송하고 또 더 자라면서 책을 탐닉하면서 소학이나 경전 이렇게 많은 서적에도 열심히 좀 공부했었다는 그런 것들이 나오고 항상 이 바느질하고 그 책을 가까이 하는 게 이제 함께 했었다. 근데 이것보다도 그 다음에 나오는 부분에서 보면 시를 지을 때 옛사람보다 나으려고 굉장히 힘을 썼고 또 가끔 지은 시가 아주 시어가 맑고 뛰어나면 아주 기뻐했다. 이래서 이 죽서가 상당히 주체성이 강한 여성으로서 뭔가 끊임없이 노력을 한 그런 부분도 이제 엿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어린 나이에 한 30살 초반 정도 죽고 나서 그동안 이제 펴낸 이 시들을 모아서 죽서 시집을 이제 만들어냈는데 그 죽서 시집이 한 166수 정도가 됐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요 조금 넘어가서 좀 겹치는 부분이 있으니까 넘어가서 보시면 죽서 시집의 개요와 특징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죽서 시집이 총 2가지 종류로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는데 하나가 죽서집 시전 이렇게 해서 여기에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서동보의 서문이 있고 발문으로 이제 김근원이 발문을 썼어요. 여기에 166수가 전해지고 있고요. 요거는 지금 목판본으로 만들어진 책입니다. 그리고 이제 죽서 유고가 있는데 요건 이제 필사본 손으로 쓴 걸로 하는데 여기에는 이제 새로운 작품이 25수가 좀 추가가 됐다고 해요. 이게 지금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지금 가지고 있고 요걸 통해서 이제 지금 원주 제가 이 자료를 발제할 때 많이 참고한 게 이제 원주시에서 써낸 죽서 시집이라는 책이었는데 이게 이제 죽서집 시전을 바탕으로 원주시에서 발간한 책이었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은 그 책을 한번 더 자세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안에 보면 이제 166수가 오원율시 7수, 절구가 1수, 또 7원 절구 40수, 7원율시 188수. 그래서 7원율시가 압도적으로 많은데 왜 7원율시가 많았냐? 그때 이제 과거를 보는 게 보통 7원율시로 많이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오빠들을 귀동냥 하면서 오빠들이 공부하는 거 옆에서 보고, 그러니까 좀 집안도 오빠들이 이렇게 과거 시험을 보고 할 정도의 이제 그렇게 공부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집안도 좀 괜찮았던 집안으로 좀 추정할 수가 있고요. 서녀이긴 하지만. 그리고 내용적으로 볼 때는 자연이나 고향이나 아니면 가족, 그리고 굉장히 죽서가 병약해서 이제 좀 일찍 죽잖아요. 그래서 병약했기 때문에 병중에서의 사색하는 그런 또 시들도 많이 있고 서울에 이제 소실로 가서는 타향살이의 쓸쓸함, 계절의 변화 이런 이제 굉장히 정서적인 그런 시들이 많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박죽서 시에서 보면은 특히 요 평가하는 거를 갖고서 조금 표현을 좀 더 드리면. 굉장히 이제 시에서 섬세함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회환 이런 좀 자신의 어떤 처지 그리고 좀 아프면서 오는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조용하고 좀 단아한 사람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이제 시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좀 나오고 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자신의 어떤 자의식을 잘 들여다보는 그런 깊이 있는 시들이 있다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처음에 이제 죽서 시집에 첫 번째 나오는 게 10세 자기인데 이게 10살 때 이제 이 시가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10살 때 이렇게 시를 썼다는 거는 굉장히 천부적인 재질을 갖고 있다는 거를 좀 엿볼 수가 있고요. 지금 말씀드렸으니까 바로 한번 죽서 시집 한시 3편을 한번 좀 보겠는데 여기서 이제 10살의 짓다, 10세 자기라는 이제 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한글로 된 부분만 조금 읽어보면 창밖에 저 우는 새 어느 산에선가 자고 왔겠지 산속일 분명 알 테지
진달래꽃 피었는지 이렇게 그 10살인데 벌써 이런 그 새를 통해서 산속에서 어떤 일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지를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이 시는 완유의 잡시라는 그 시를 모작한 걸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죽서가 그냥 자기가 그냥 창작만 한 게 아니라 이렇게 공부하면서 그런 이 중국에 있는 많은 그 시인들의 시도 깊이 있게 공부를 했고 그 시를 통해서 자신의 시를 표현할 수 있는 그만큼의 체계적인 그 시 체계도 가지고 있었다. 이제 이걸 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병둔후에 병후에서 요거는 이제 굉장히 그 병색이 완연했던 그래서 여기서 또 죽서의 특징을 좀 알아볼 수 있는데 시간 관계상 다 살펴보지는 않고 여기서 끝에 보시면 23년 하소업 단소찜 선반 시편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그 한글로 보시면 23년간 업으로 삼은 일이 무엇인가 반은 바느질을 하고 반은 시를 쓰는 일을 했네 이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 자기의 어떤 그 삶을 이렇게 아프고 일어나서 이렇게 돌이켜보는 그래서 자기 성찰과 어떤 자기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이런 물음을 하고 있는 거를 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자의식을 이 여성으로서의 어떤 이중성을 갖고 있는 그 삶에서 거기서 이렇게 깊이 들여다보는 거를 볼 수 있어서 어떻게 보면 좀 현대에서 우리 삶 속에서도 이런 부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울림을 주는 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마지막 시에서는 보면은 그 맨 마지막 여기서도 조금 보겠는데 망고 소마 응시몽 인생 로제 부지웅 이제 한글로 풀이를 해보면 망고의 세월 속에 모든 것은 흘러가지만 한바탕 꿈일 뿐 사람 살면서 늙는 줄도 모른 채 늙어간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 삶의 어떤 허무 자연의 순환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 있고 그리고 이걸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좀 그 동아시아적인 무상관 또 불교사적인 생사관 이런 어떤 철학적인 그 깊이를 좀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그냥 감수성만 있는 시가 아니라 굉장히 좀 깊이가 있는 시도 썼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죽서 시집의 문학사적인 의의를 좀 살펴보면 단순한 교양을 넘어서 굉장히 고도의 절제된 형식도 갖추고 있고 굉장히 철학적인 깊이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냥 어떤 그 조선 시대의 그냥 여성으로서의 뭐 시다, 보기 드문 시다 이 정도만이 아니라 문학사적으로도 상당히 또 깊이가 있었던 시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한 가지만 이제 더 말씀을 드리면 참 아까 이제 우리 박정필 의원님도 박광필 의원님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박죽서 시인 김금원 시인 또 우리 이면지당 성리학자 이 원주에 참 대단한 그 여성 인물들이 많았다. 이거는 그렇게 그냥 우연만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정말 들고 제가 예전에 이면지당 300년 기념이었나요? 300년 됐나요? 지금 그쵸? 300년 기념으로 그때 철학하시는 분이 이면지당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었는데 이면지당의 이 철학의 깊이가 굉장히 깊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그래서 그분은 정말 그 조선 시대에 이런 여성 성리학자가 유일하게 이 원주에 태생으로 있는데 뭔가 여기에 대한 좀 깊이 있는 연구가 있고 앞으로 좀 더 나아가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지막 제언을 하셨어요. 근데 그게 이제 이면지당뿐만 아니라 이런 박죽서, 김금원 또 제가 오늘 이제 알았는데 그 동생까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진짜 깊이 있게 원주의 이 조선 시대의 분위기 어떤 정서적, 정신적 깊이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새겨볼 그런 계기가 이번에 저도 됐고 또 앞으로 여기서 더 발전되는 무언가 좀 나오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제가 그냥 많은 연구를 하지는 못했고요.
박강필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 지금 발표되어 있는 자료를 가지고 그냥 그 발제를 한 수준이기 때문에 혹시 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까 화면에서 보셨죠? 3호정에서 5분의 여성분들이 계셨죠? 바로 3호정 시사 구성원인데요. 긴급원이 3호정에서 운초, 경산, 죽서, 경춘과 함께 그 자연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며 시를 짓고 낭송하며 이렇게 그 당시에 문학 세계가 더 넓어지고 풍부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며 저 또한 우리 원주가 배출한 긴급원 박숙서를 다시 한번 새겨보면서 긴급원의 시를 먼저 낭독하겠습니다. 춘희 상봉 서경희 봄뜻으로 서로 만나니 고운 석양빛이 아쉽고 류미 초전 고시비 버들같은 새싹 트고 야인 뺨에 생기도네 심시후양 간화보 시를 찾으며 꽃 보는 보 실컷 누리니 수견서나 공식기 누가 아리따운 선녀 보내 함께 쉬게 해주었나 송진 동풍 갱미환 봄바람 다 보냈는데 걔 아직 돌아오지 않아 일춘 다병 갱다한 봄날 괴로움도 많지만 한가롭기도 하다 상음 공호 공허 명장외 술잔 기울이고 읊조리며 함께 장외의 명성 얻었으나 투둑 부생 몽각환 뜬구름 같은 인생 맑게 들여다보니 한바탕 꿈인 것을 연파 호탕 백구천 연무 끼어 출렁이는 바다 하늘엔 흰 기러기 사이 난간 야불면 난간에 비켜서서 늦도록 잠 못 이루네 격안 심은 인어향 강 건너 저편에 돌아거리는 사람 소리 월명 남포 유기선 달 밝은 남쪽 나루에 고향 가는 배 연막 쪽에 수국천 주렴 막 거드니 물나라의 하늘 춘풍 12 화란전 12난간 앞엔 봄바람 격강돌이 영강유 강 건너 복숭아꽃 오약꽃 강가의 버들 진입 공몽 일세견 모두 안개 속에 묻혀 좌우할 뿐. 네, 지금까지 김금원의 시를 낭독 드렸고요. 이제 박죽서의 시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박죽서의 시는 아까 류 박사가 말씀하셨듯이 전반적으로 애상적 정서가 일관되게 나타납니다. 그 중에서 섣달 금음날 밤에 쓴 시를 낭독하겠습니다. 가가 폭죽 구가통 집집마다 폭죽 소리 온 거리에 울리는데 신구 상최 촉격홍 가고 오는 애 서로 재촉하느랴 촛불빛 분내 발랑매유 열합설 반쯤 피어난 매화가지엔 아직도 섣달의 눈 남았는데 일성개이 보춘풍 닭울음 한 소리에 이미 봄 소식을 알린다. 무정우견 금년거 무정하게 또다시 보낸 금년도 가버리니 유령난의 차야궁 힘이 쓴들 돌리기 어렵네 이 밤 지나감을
망고 소마 응시몽 삶의 허망함 누기고 갈아버리려 해도 그냥 꿈일 뿐 인생 로제 부지중 사람 살면서 늙을 줄 모르며 늙는다. 감사합니다.